네, 부동산 골든타임 생방송으로 여러분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화요일은요, 부동산 관련 이슈와 더불어서 또 여러분들의 부동산 관련해서 고민들까지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리는 시간으로 또 마련이 됐습니다. 먼저 저희와 함께 하실 분부터 소개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KR 부동산 아카데미의 이철희 원장님 모셨습니다. 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일주일 만에 또 뵙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하고요, 부동산에 관련된 것들 중에서, 정보들 중에서요, 가장 관심이 많은 아파트 시장에 대해서 한번 심층 분석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정보들이 가서 부동산 투자에 유효하게 이렇게 적용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철희 원장님과 함께 상반기에 관련됐었던 가장 많은 이슈화가 됐었던 이야기들 한번 짚어보고요. 그리고 하반기 부동산 시장들도 하나하나씩 좀 분석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장님, 저희가 이슈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반기에 정말 다양한 이슈들, 부동산 규제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요. 상반기에 어떤 이슈들이 있었는지 하나하나씩 한번 좀 살펴볼까요? 네, 2018년도 상반기,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가 들어와서요, 굉장히 많은 지난 작년이죠, 8.2 대책이 이제 시행이 되고, 그리고 그런 것들이 부동산 시장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에 어떠한 이슈들이 있었는지, 그리고 부동산이 시장이 어떻게 적용이 되었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상반기 부동산 이슈들을 한번 하나하나씩 점검해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철희 원장님과 저희 함께하고 있고요.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습니다. 연락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슈 하나하나씩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화면이 안 나갔었는데요. 지금부터 한번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상반기에요,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많은 규제나 이슈들이 있었는데요. 요 사이에도 많은 분들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청약시장의 쏠림 현상. 이 청약시장의 쏠림 현상이 일어난 원인들은 상당히 많이 있는데, 지금 현재 있는 재고 아파트들이 갭 투자 시장에서 가격이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것이 오르고 재건축 시장에 있는 아파트들도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신규로 주택 시장에 진입을 하는데 분양가가 조금이라도 싼 청약 시장에 사람들이 많이 요즘에 몰려가고 있습니다. 이 허그에서 분양 보증을 이제 안 해주고 규제가 있기 때문에 분양가를 지금 분양하는 쪽에서는 좀 낮출 수밖에 없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인근 아파트 분양권보다 낮은 가격으로 청약 가격이 되기 때문에 그쪽으로들 많이 몰려가고 있어요. 제가 이따가 자세하게 유망한 청약 단지들도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요, 보유세 인상이 있습니다.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죠. 보유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가지고 있을 동안에, 부동산을 가지고 있을 동안에 내는 세금을 얘기하는 것이죠. 보통 이제 재산세하고 종부세를 얘기를 합니다. 요번에 이제 종부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늘인가요? 아마도 이제 발표가 두 번째로 발표가 될 것 같은데, 종합부동산세를 올리는 방안, 올리는 것을 어떻게 올릴 것이냐, 세율을 올릴 것인지, 아니면 공시가격을 올려서 자연스럽게 세금을 올릴 것인지, 이 두 가지 방안이 또 섞어서 나올 것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오늘 발표가 될 것 같은데요. 이런 게 있습니다. 이 보유세가 오르는 것에 대한 주인들의, 그러니까는 보유자들의 부담은 분명히 있기는 한데요. 실제 생각을 해보면 재작년에 아파트 가격이 오른 폭을 생각한다면 보유세 인상이 과연 부동산 시장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인가,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시장에 보유세로 인해서 부동산들이 쏟아져 나올 것인가? 이제 그것은 좀 아닐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보유세가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되고 있기는 하지만 커다란 가격 하락에 영향을 미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다음 키워드를 좀 보도록 할게요. 다음은 이제 대출에 대한 문제입니다. 사실 이 대출은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제한을 걸어왔지요. 대출 같은 경우에는 일단 LTV라든가 DTI라든가 DSR 혹은 요즘에 말하는 RTI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RTI는 이제 월세를 받는 그런 부동산에서 임대료를 얼마만큼 임대료 소득이 있느냐에 따라서 대출의 한도를 결정해 주는 것을 RTI라고 합니다. 그런데 DTI나 RTI나 DSR 모두 다 대출을 많이 해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정책적 의지가 반영이 된 규제들이거든요. 대출을 많이 받게 되면 나중에 금리 인상이 됐을 때 타격이 굉장히 심하고 전체 국가의 그런 건전한 그런 금융 경제가 훼손될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특히 부동산과 관련된 대출을 많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대출 규제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동산을 살 때 크게 두 가지 측면을 레버리지로 활용을 하게 되는데요. 하나는 전세 보증금, 또 하나는 대출입니다. 근데 전세 보증금은 그래도 우리가 제도가 지금 있기 때문에 유효한데 대출을 못 받게 되면은 사람들이 특히 수익형 부동산이나 월세 부동산을 살 때 상당히 작은 부담이 있게 되죠. 여러분들이 부동산을 살 때는 그래서 이제 대출을 많이 받지 않고 보증금을 올려서 그것을 커버하는 그런 경향도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쨌든 대출 규제는 부동산 시장에 그렇게 작지 않은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금리 인상입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을 한 것처럼 미국에서 이제 금리를 계속해서 올리게 되면은 이제 우리나라도 방어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준금리도 올라갈 그런 확률이 크죠. 그래서 올 하반기 연말까지 금리 인상이 되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일단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요 첫 번째 부담은 이제 세입자한테 좀 오게 됩니다. 전세자금 대출을 받았던 분들이나 아니면 장사를 하기 위해서 상가의 임차인으로 들어갔던 분들이 대부분 시설자금 대출이라는 것을 많이 받거든요. 근데 시설자금 대출에 대한 금리가 이자가 올라가게 되면 지금 내고 있는 월세도 적지 않은 월세거든요. 그 월세에다가 대출에 대한 금리까지 올라가게 되면 세입자들 입장에서는 월세를 잘 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지 못할 확률이 큽니다. 그러면 주인 입장에서도 세입자가 힘들게 되어질 때 월세를 더 올릴 수 없거나 혹은 또 내려줘야 되기 때문에요. 수익형 부동산으로서의 가치가 조금 하락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전세를 두고 있는 그러한 부동산 같은 경우에는 대출 금리와는 크게 관련은 없겠죠. 하지만 전세를 두고 있지 않은 월세를 받고 있는 그런 부동산을 소유하신 분들한테는요, 금리 인상은 분명히 악재이긴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하반기에 혹은 연말에 금리가 오를 것이다라고 하면은요, 그러한 대책도 좀 세워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 키워드를 좀 보면은요. 갭 메우기 현상이라는 것이 있어요. 이 갭 메우기라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 이따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갭 투자라는 것을 좀 아실 겁니다. 매매가에서 전세 가격을 뺀 나머지 금액을 투자를 해서 수익을 내는 이것을 이제 갭 투자라고 하는데요. 그 사이에 한 2년 정도 동안에 좀 많이 올랐죠. 갭 투자가 하나의 유행이 되면서 사람들이 갭 투자로 많이 들어갔는데 실제 갭 투자를 하다 보니까 이제는 전세가는 멈춰 있고 매매가는 많이 올라갔어요. 그래서 갭이 많이 벌어졌는데 상대적으로 강남권에 있는 아파트가 많이 올랐거든요. 특히 송파나 강동 같은 경우가 많이 올랐습니다. 근데 많이 오른 상태에서 대략 한 1억 원이나 1억 5천으로 갭 투자를 아직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분들이 이제 강남 시장에는 들어가기가 좀 부담스럽기 때문에 강북 쪽으로 올라가는 경향, 이것을 아직까지도 갭이 많이 벌어지지 않은 갭 투자하기 좋은 그런 지역으로 들어가는 현상, 쏠리는 현상, 이것을 갭 메우기 현상이라고 합니다. 조금 이따가요, 제가 자세한 지역과 상품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슈를 하나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건축 규제입니다. 작년부터 재건축 규제들이 상당히 많이 들어왔는데 이 재건축에 관련된 규제들도요. 좀 이따가 제가 자세하게 하나하나씩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작년 또 올해 상반기 동안에 여기 나와 있는 6가지 정도의 이슈들이 나왔고 지금 현재도 이것들은 시장에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지금까지 이슈를 좀 살펴봤습니다. 네, 이렇게 상반기 아주 이슈가 됐었던 정보들 하나하나씩 좀 짚어주시면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뭐 청약시장 쏠림이라든지 보유세 인상, 특히나 이제 보유세 인상과 관련해서는 오늘 또 발표가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좀 관심을 가주시고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출 제한과 관련된 이야기들, 금리 인상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내용들이었죠. 자, 그런 부분들 오늘 또 한번 하나하나씩 살펴주셨고 특히나 이제 나중에는 갭 매우기 현상과 관련해서 갭 투자 관련된 이야기도 좀 더 자세하게 짚어주실 예정이거든요. 끝까지 부동산 골든타임과 함께 하신다면은 좋은 정보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 또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씩 저희가 또 좀 더 분석하면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시장과 관련해서 좀 관심 가지신 분들 좀 많이 계시는데 원장님께서 아파트 시장과 관련해서 좀 먼저 분석을 해주신다고요? 네, 아무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장 관심을 많이 갖는 부동산의 종류가 아파트죠. 이 아파트에 관련돼서 많은 분들이 상담도 하고요. 강의 시간에 질문도 하십니다. 그런데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잠깐 상담 시간에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 아파트 시장을요. 전체적으로 보면 사실은 무의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파트 시장을 크게 4단계로 좀 나누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는요, 실제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청약시장이라고 하는 곳에서 만나게 되거든요. 모델하우스에 가서 미래 아파트를, 우리나라는 이제 아직까지 선분양이기 때문에요. 미래 아파트를 만나러 청약시장, 모델하우스에 가서 아파트를 만나고 마음에 들면 혹은 내가 청약을 하고자 하면은요, 청약을 집어넣게 되고 거기서 당첨이 되면 이제 3년 반이라는 공사 기간 동안 입주 전까지 여러분들이 중도금을 납부하고 이제 기다리게 되는 것이죠. 그 사이에 분양권의 가격이 오르고 내리고 하는 그런 시장을요, 분양권 시장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파트 시장을 4단계로 나누는데 첫 번째 관문이 바로 분양권 시장입니다. 이 분양권 시장이 이제 입주와 동시에 이제 없어지게 되면 신축 아파트로 넘어가게 되거든요. 이 신축 아파트 시장에서 신축 아파트는 보통 이제 입주를 하고 10년 미만의 아파트를 신축 아파트라고 합니다. 그래서 10년인 동안에 우리가 그 아파트 단지의 인프라라든가 아니면은 상권의 형성 이런 것들이 완성이 되는 시기이기 때문에요. 10년 정도가 지나고 나면 그때부터는 이제 아파트가 성숙 단계로 넘어가요. 그래서 첫 번째는 청약 시장, 두 번째는 신축 아파트 시장, 세 번째가 바로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시는 갭 투자 시장으로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갭 투자가 10년 미만에서 시작되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그렇지만 10년 전으로 갭 투자 시장이 열리고요. 갭 투자 시장은 대략 한 20년에서 30년 사이에 또 끝나게 돼요. 왜냐하면 30년 정도 가까이 되거나 30년이 넘어가면은 그때부터는 전세 가격도 하락을 하기 때문에 갭 투자 시장보다는 정비사업, 재건축을 바라보는 그런 투자 시장으로 다시 옮겨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가 과연 어떤 단계에 있는가부터 좀 살피셔야 돼요. 내가 가진 것이 분양권인지 아니면 10년 미만에 있는 신축 아파트인지 아니면 15년 된 갭 투자 대상 아파트인지 그리고 30년이 넘은 재건축을 해야 될 정비사업 대상의 그런 아파트인지를 보고, 왜냐하면 이 각각의 시장은요 서로 다르게 패턴이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언론이나 통계, 뉴스 이런 것을 보면 지난 한 달간 혹은 지난 한 주간 아파트 시장이 어떻게 흘러왔다 내지는 매매 가격이 상승률이 어떻게 됐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평균을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이 전체 평균은 조금 더 들어가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4가지 중에 하나인 그 아파트와 전혀 관련이 없는 통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의미한 통계로 받아들여질 수밖에는 없죠.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의 가장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아파트가 과연 어떤 단계에 있는 아파트냐를 주지를 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하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파트는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요 정도 단계, 그러니까 첫 번째 단계에서 분양권 시장이 있고요. 그 다음 신축 시장이 있고, 갭 투자 시장이 있고, 정비사업 시장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처음에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러 가서 계약을 하러 갈 때 이제 매매가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분양하는 일반 분양 가격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 일반 분양 가격은 입주할 때까지 대략 한 3년 반 동안 가격이 올라가게 되겠죠.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을 분양권 프리미엄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상 처음에 나온 이 일반 분양 가격, 여러분들이 청약을 할 때 하러 간 가격, 이 가격이 낮을까요? 높을까요? 이때는요, 보통 이걸 일반 분양이라고 본다면 이것을 가지고 계셨던 분들, 그러니까 어느 땅 위에다가 재건축을 했다라고 한다면 원래 재건축 시장에 가지고 있던 조합원들이 일반 분양을 해서 시공비를, 일반 분양을 그러니까 비싸게 해야 되겠죠. 시공비를 뽑아서 그걸 가지고 분담금을 줄이는 그러한 메커니즘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상 처음에 나오는 일반 분양가가 여러분들한테 싸게 공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조합원들의 요구에 의해서.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반 동안 또 분양권의 프리미엄이라고 하는 것이 붙어서 입주할 때까지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프리미엄을 가져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분양권 시장에 투자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주를 하게 되면은요, 입주하고 한 10년 차 동안 여기 보시면 알겠지만 그래프가 그렇게 가파르지가 않죠. 그러니까 상승세가 과거의 분양권 시기보다 상승폭이 크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 돌이켜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부동산 신축 아파트를 보시면 어느 정도 좀 이해가 가실 줄로 압니다. 그런데요, 이때부터는 분양권 상태에서는 전세라고 하는 것이 없죠. 근데 분양권이 끝나고 나면 그때부터 이제 전세가 시작이 됩니다. 입주를 하면. 근데 전세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이제 사용가치 측면이라고 하는데요. 그 동네에 어느 정도 소득 수준을 가진 세입자들이 있을 거예요. 그 세입자들이 높은 매매가에 맞춰서 전세 가격을 올릴 수 있는 경우가 드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입주할 때 매매 가격과 처음에 들어갈 때 전세 가격의 갭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갭 투자의 대상으로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데 한 10년 동안 살다 보면 그 마을에 인프라도 어느 정도 성숙이 되고 그런 상황에서 전세 가격이 이제 매매 가격을 쫓아서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얘가 시간이 흐르면은요, 이렇게 넓어졌던 갭이 좁아지게 되고 대략 그 갭은요 20에서 30% 정도로 줄어들게 되는 겁니다. 이때부터는 이제 갭 투자가 시작이 되는데 이 갭 투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전세 가격입니다. 전세 가격은 뭐 입주량이나 멸실량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거든요. 이렇게 움직이는 것에 따라서 이제 매매가도 같은 패턴으로 움직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10년에서 30년 요 사이에 있는 이 갭 투자 아파트들이 여기서부터 이제 생기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30년 정도 지나면 어떤가요? 아파트의 전세 가격이 떨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낡아가기 때문이죠. 그러면 전세 가격은 떨어지지만 상대적으로 매매 가격은 또 올라가게 됩니다. 매매 가격이 올라가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정비사업, 나중에 재건축에 대한 기대감, 추후에 있을 입주권에 대한 프리미엄을 이제 당겨서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은요, 주택 공급 메커니즘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은요, 여러분들이 청약 시장에 나오는 많은 아파트들이 있는데 이 아파트들이 어떻게 시장에 공급이 되는지 절차를 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급량이 많으면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고 매매 가격도 조정을 받는다라고 하는 얘기들을 요즘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면 공급이 어떠한 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택을 공급하는 것은요, 보통 주체가 두 개입니다. 공공이 공급하는 경우가 있고 민간이 공급을 하는 경우가 있죠. 근데 공공이 여러분들한테 아파트를 바로 공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아파트를 짓기 위한 땅을 만들어야 돼요.
아파트를 짓기 위한 땅은요, 두 가지 형태로 공급이 되는데요. 하나는 택지 개발, 하나는 도시개발 형태로 공급이 되게 됩니다. 이것은 아직까지는 땅이에요. 이것은 아직까지 토지이고 민간에서도 여러분들한테 아파트를 공급을 할 수가 있는데요. 보통 재개발과 재건축 물량이 주를 이룹니다. 도심에서요. 자, 택지개발이나 도시개발을 해서 땅을 만들게 되면은요, 그 땅을 민간이나 공공에서 이제 아파트를 짓는 시행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민간이 그 땅을 매입을 하거나 아니면 공공이 개발한 땅을 공공 스스로가 시행을 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나오게 되는데요. 자, 민간이 매입을 했을 것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청약이라고 하는 아까 말씀드린 청약을 하는 모델하우스에서 여러분들한테 파는 시장에 내놓는 단계를 거치게 되고 공공에서도 이제 청약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뭐 과천이라든가 아니면은 신도시, 위례 신도시, 뭐 마곡 이런 데가 전부 다 처음에 공공이 시행을 해서 민간이나 공공에서 매입을 해서 시행을 하고 여러분들한테 청약을 내놨던 그러한 지역들입니다. 자,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요, 이제 일반 분양 형태와 조합원 분양 형태로 이렇게 공급이 되게 되고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러 가는 것은 대부분 이제 일반 분양분의 청약을 받으러 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입주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주택 공급이요, 이런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중요한 알아야 될 타이밍은 바로 이것입니다. 과연 인허가의 단계, 인허가가 얼마만큼 되었느냐에 따라서 추후에 입주 물량이 결정이 되기 때문에 부동산 시장을, 아파트 시장 오름폭과 내림폭을 예상을 하려면 어느 지역에 인허가가 얼마큼 났느냐를 여러분들이 알아보실 필요가 있고, 두 번째는 착공 물량입니다. 인허가가 났으면 이제 착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인허가를 내고도 착공을 좀 뒤로 미루는 경우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착공 물량에 따라서, 왜냐하면 착공을 하게 되면 보통 3년에서 3년 반이면 입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급 단계 중에서요, 인허가, 착공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분양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입주량이 얼마가 되느냐라고 하는, 지금까지 제가 아파트가 어떻게 공급이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은 청약 경쟁률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이제 올해 상반기까지의 청약 경쟁률인데요. 지금 보시게 되면 전국 평균을 보면 14.23 대 1이었어요. 그리고 대전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75대, 평균적으로 75대 1. 그리고 대구가 39대 1. 서울 같은 경우에는 28대 3이었습니다. 서울의 평균은 28대 3이었고요. 가장 청약 경쟁률이 낮았던 곳은 제주와 경남이었습니다. 그래서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청약 경쟁률이 높은 이유는 그만큼 사람들의 선호도가 높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지역적으로 선호도가 높은, 이제 대전 같은 경우에는 좀 가격이 좀 싼 층, 지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싼 쪽으로 청약이 많이 몰렸고요. 서울은 어차피 재개발, 재건축, 이런 택지 개발이나 도시 개발이 많지 않기 때문에 재개발, 재건축에서 나오는 물량의 청약 경쟁률이 28대 1 정도가 나왔습니다. 자, 지금까지 청약 경쟁률까지 좀 살펴보았습니다. 네, 이렇게 아파트 이 단계별 시장부터 시작해서요, 공급 그리고 또 청약까지 좀 먼저 살펴주셨습니다. 좀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셨던 부분들이 좀 속 시원하게 좀 해결이 되고 있는 그런 시간인 것 같은데요. 특히나 이제 제일 처음에 아파트 그 단계별 시장 좀 살펴주셨잖아요. 내가 보유하고 있는 아파트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또는 바라보고 있는 아파트도 어느 단계에 지금 현재 위치했는지도 한번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은 저희 무료 상담 전화 열어두고 있으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전화 주셔서 또 그 고민들도 풀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금 이철희 원장님과 함께하고 있고요. 아파트 청약 시장과 관련해서 지금 또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청약 물량들은 또 어떻게 또 쏟아져 나오고 있는지도 한번 또 궁금한데요. 지역별로도 좀 천차만별로 좀 차이가 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 부분들도 하나하나씩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한번 소개해 주실까요? 네, 청약 물량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우리가 좀 세 부분으로 좀 나눠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전국 평균이 있고요. 그 다음에 수도권과 지방 이렇게 나눠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도권 안에 있으니까 청약 물량이 어느 정도냐면은요, 지금 전국적으로 봤을 때는요,
32만 3천.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상반기에는 17만 호였고요. 하반기에는 32만 호였습니다.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한 2배 가깝게 지금 청약 물량이 나올 예정이니까 사실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데이터가 나와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는요. 공급량이 많아져서 전세 가격도 내려가고 아파트 가격도 조정을 받는 거 아니냐. 이렇게 지금 사람들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중에서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도권 같은 경우에도 9만 6천 호가 공급이 되었었는데요. 청약이 되었었는데 올 하반기에는 17만 호가 공급이 청약이 될 예정이에요. 지방 같은 경우에도 거의 비슷한 패턴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상반기보다 하반기가 청약 물량이 많아지고 있다. 그래서 시장에 공급 물량이 많이 풀리게 되면 부동산 가격이 좀 아파트 가격이 좀 조정을 받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좀 살펴보면은요. 경기도가 상당히 많습니다. 경기도가 이제 서울을 둘러싸고 있는 그런 수도권에 서울을 제외한 경기권을 보면은요, 10만 호가량이 지금 올 하반기에 청약 예상이 되어 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3만 7천, 인천이 3만 3천, 그리고 가장 없는 곳이 이제 제주는 거의 물량이 없고요. 전북, 전남이 이제 하반기 물량이 거의 없는 것으로 이렇게 집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반기에요. 그렇다면 어느 단지가 청약 경쟁률이 높았는가 뭐 이것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구가 뜨거웠어요. 대구가 뜨거웠고 그다음에 대전도 뜨거웠습니다. 세종도 뜨거웠고 서울 같은 경우에는 영등포구 당산동에 있는 센트럴 아이파크가 상당히 인기를 많이 끌었고요. 그다음에 신길동에 있는 신길파크자이가 상당히 청약 시장이 좋았습니다. 그리고 마포구에 있는 마포 프레스티자이도 마찬가지고요. 또 이제 경기도권으로 내려오면은요. 서울과 가까운 평촌에 포스트 아파트가 청약 경쟁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이렇게 청약 경쟁률이 높은 거는 지역별로 특징이 있는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공급량이 없기 때문에 신규로 아파트 시장에 들어오려고 하는 분들이 이제 줄을 쓰게 된 것이고요. 평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따 말씀드리겠지만은 우리가 과천이 바로 옆에 있죠. 과천은 지식정보타운에 대한 영향을 받은 그러한 형태로 좀 나타났습니다. 자, 여기까지 청약시장에 대해서 좀 살펴봐 드렸습니다. 네, 청약이 몰리는 지역도 이렇게 천차만별로 좀 다양했습니다. 제 생각에서는 제일 처음에는 이제 청약 물량이 가장 쏠리는 곳이 아무래도 서울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있었는데 역시나 또 지역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뜨거운 곳이었던 것 같습니다. 대구와 대전 또 세종 이렇게 순위가 또 있었네요. 이런 부분들도 좀 체크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이철희 원장님께서 단계별로 청약 시장도 좀 살펴주시고 계시고요. 아파트 시장도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또 이런 용어들이 좀 많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저도 좀 종종 들었던 내용인데 로또 청약이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원장님. 왜 이런 용어들이 나오고 있는지도 좀 궁금하고요. 또 이 용어가 어떤 걸 뜻하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네, 그 로또 청약이라고 요즘들 많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왜 로또인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이제 아파트가 기존에 있던 아파트를 우리가 재고 아파트라고 하거든요. 기존에 있는 아파트의 가격이 이제 요 정도 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재고 아파트 바로 옆에 신축 아파트가 하나 있다라고 생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축 아파트는 기존에 있던 뭐 10년, 15년 된 아파트보다 가격이 조금 당연히 높겠죠. 신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주한 지 얼마 안 되는 그런 아파트를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같은 지역 내에서 옆에서 어떤 아파트가 2년 전에 분양을 한 아파트가 있습니다. 2년 전에 분양을 했으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분양권 상태이죠. 분양권 상태에서 프리미엄이 분명히 붙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분양권 상태에서 붙어 있는 프리미엄 요 정도의 가격은 실제로 옆에 있는 신축 아파트보다 전체적으로는 가격이 지금 높게 형성이 되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요 지역 내에서 분양을 해야 되는 그런 아파트의 가격은 어떻게 되느냐면요. 신규 청약을 하는 그런 아파트는 요 정도 선에서 분양가가 정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있던
요 아파트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가 2년 전에 분양을 했잖아요. 2년 전에 분양을 한 가격에서 많이 올려서 분양을 할 수가 없어요. 실제로는 프리미엄이 요 정도 지금 옆에 분양을 했던 아파트가 이 정도 올라와 있기 때문에 요 정도 선에서 분양을 사실을 해도 되거든요. 해도 되는데 정부에서 이제 분양가 규제를 하다 보니까는 울며 겨자 먹기로 요 정도밖에 분양가를 내놓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나 내재적으로는 이만큼이 현재 올라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얘가 3년 반 동안 이렇게 가면서 또 프리미엄이 올라갈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재고 아파트의 수준보다 신축 아파트가 조금 더 올라와 있고 이 신축 아파트보다 2년 전에 분양을 했던 분양권 가격은 지금 분양권의 프리미엄에서 올라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신규 청약에 들어가는 그러한 단지들은 앞으로 붙을 미래 프리미엄이 내재가 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들어가서 청약을 당첨이 되면은요, 분양권을 얻게 되면 분양가의 프리미엄이 한번 옆에 있는 분양권 프리미엄만큼 붙고 두 번째로는요, 입주할 때까지 분양가의 프리미엄이 두 번째로 붙을 수 있다. 그래서 요만큼의 폭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당첨이 되면 이것은 일단은 내가 바로 가져올 수 있는, 미래에 가져올 수 있는 프리미엄이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많이 모델하우스나 이런 데 가서 관심을 갖고 청약시장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것을 한번 좀 실제 한번 예를 한번 드려보도록 할게요. 과천입니다. 이 과천의 아파트가 상당히 많이 있죠. 근데 과천의 아파트는 대부분 재건축 대상 아파트예요. 과천의 아파트 중에요, 3단지가 입주한 지가 한 10년 정도 됐습니다. 그 가격이 지금 평당가로 따지면 한 3,400만 원 정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10년이 넘은 재고 아파트죠. 이 재고 아파트가 3,400만 원입니다. 근데 저 밑에 쪽으로 과천역 쪽으로 내려가면 7-2단지가 있습니다. 이 7-2단지는 이제 6월 달부터 입주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 입주 직전에 있는 이 아파트의 가격은 얼마냐? 지금 4천만 원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아파트의 처음 분양가는 2,800만 원이었습니다. 평균 7-2단지가 2,800만 원에 했는데 지금 4천만 원까지 올랐으니까 평당 1,200만 원이 지금 올라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또 바로 앞에 7-2단지 바로 앞에는요, 분양권 상태, 분양을 하고 지금 막 공사를 하고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요. 이 아파트는 3천만 원에 분양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7-2단지가 2,800만 원에 했고 평균 7-1단지가 3천만 원에 했어요. 그렇다면 지금 가격은 얼마이냐? 지금 가격은 4천만 원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7- 입주 직전의 아파트와 거의 같은 가격으로 현재 올라가 있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조금 있으면 이제 분양을 해야 될 예를 들면 6단지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느냐? 자, 여기는요, 일단 인근에 분양을 한 게 가장 최근에 분양을 했던 7-1단지가 3천만 원 정도의 분양을 했기 때문에 한 3,200만 원 정도의 분양가가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많이 올릴 수가 없거든요. 주변 분양권보다는 3,200만 원에 때문에 만약에 분양을 한다라고 한다면 옆에 있는 분양가가 벌써 4천만 원까지 프리미엄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얘는 또 입주할 때까지 프리미엄이 올라갈 거란 얘기죠. 그렇다면 3,200부터 시작한 게 대략 4,500만 원까지도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결론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평당 지금 3,200, 4,500이니까 1,300만 원 정도가 앞으로 기대를 할 수 있는 그런 프리미엄이거든요. 그럼 1,300만 원에 30평 아파트만 하더라도 상당히 많은 차액이 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1,300만 원에 45평을 만약에 들어가게 되면 4억 5천만 원을 내가 투자 수익금으로 갖고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지역별 평당 분양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아파트가 3,100만 원이고 저 밑에 전북에 가면 813만 원입니다. 그래서 2018년도 상반기에 우리가 분양을 했던 것들의 프리미엄이 여 분양가에서도 훨씬 더 많이 올라가고 있는 현상을 현재 목격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청약시장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청약 당첨이 로또 당첨만큼 큰 수혜를 안긴다는 거, 특히나 이제 과천 재건축 단지를 통해서도 한 번 더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찬찬히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다양한 정보들, 최근 부동산 이슈들과 관련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방송 통해서 지금 이렇게 나누는 이야기들, 저희 또 무료 세미나도 지금 마련이 되고 있거든요. 세미나 통해서도 좋은 정보들 좀 얻으실 수가 있는데요. 원장님, 세미나 소식 잠시 좀 전해드릴까요? 네,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저희 학원에서 무료 세미나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거든요. 내일 1시 그리고 금요일 1시에 교대역에 있는 저희 KR부동산 아카데미에 오시면은요. 부동산과 관련된 깊은 얘기들을 저와 나누실 수가 있고 또 처음 오시는 분들한테는요. 신규로 오시는 분들한테 대면 상담을 무료로 해드리고 있습니다. 내일 또 학원에서 뵀으면 좋겠습니다. 네, 내일 이루어지는 무료 세미나입니다. 이철희 원장님께서 직접 진행하는 하반기 서울 지역 이 소액 갭 투자 유망 지역을 분석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정보 좀 전해드릴 예정이니까요. 많은 분들께서 참석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세미나와 관련해서 또 궁금하신 사항들 있으시다면 연락 주십시오. 지금 하단에 번호 안내해드리고 있습니다. 2638-3947번 또 정보 이용료 100원 부과되는 샵 3989번으로 연락 주시면 무료 세미나 안내와 예약까지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좋은 정보 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이렇게 로또 청약, 또 청약 시장과 관련해서 또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요즘 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투자자들이 이 청약 단지에 대해서 또 기대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눈에 띄게 좀 인기몰이를 하고 있는 곳이 또 있더라고요. 좀 눈여겨봐야 할 단지가 있다면은 어디인지 원장님께서 좀 소개를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요? 네, 하반기에 이제 청약 시장이 또 많이 열리게 되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한 군데만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과천의 지식정보타운이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에 청약에 돌입할 그런 예정입니다. 잠깐 살펴보면은요,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은 위치가 어디에 있냐면 우리가 서초동에서 넘어오게 되면 바로 과천이 있거든요. 우면산을 넘어오게 되면 이 과천에서 인덕원, 그러니까 안양 평촌 넘어가는 그 사거리 중간에 과천 지식정보타운이 들어오게 되는데요. 이것을 주목하셔야 되는 게 일단 가격적으로만 본다면 입지적인 여건은 요즘에 도시개발이나 택지개발한 곳 중에서는요. 단연 입지적으로 좀 우수하고요. 가격적으로 좀 살펴보면 지금 과천이요. 평당 3,400만 원 정도가 평균 가격입니다. 그런데 요번에 지식정보타운에서 분양을 할 그런 청약 예정 물량의 예정 분양가가 2,6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상당히 한 800만 원 정도 차이가 있죠. 싸다는 얘기입니다. 거리는 한 정거장밖에 안 됩니다. 뭐 한 차로 가면은 한 2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이고 이게 그리고 과천역 다음에 4호선이거든요. 과천역 다음에 원래 인덕원역이었는데 중간에 역이 하나 또 생깁니다. 지식정보타운 역이 생기기 때문에 접근성 측면이 좋고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800만 원 정도 싸게 이렇게 나옵니다. 인덕원에 있는 오른쪽에 이제 동편마을이 있는데요. 동편마을의 평당 지금 가격은 2,300만 원이고 저 밑으로 내려가면 의왕 포일 쪽에 포일 쪽에 있는 숲속마을 아파트 같은 경우 2,200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서울하고의 접근성에 따라서 가격이 좀 다르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중간에 있는 이 과천 지식정보타운은요. 실제로 조그마한 미니 신도시, 자족 기능이 가능한 미니 신도시이기 때문에 지금 과천에서 3,400만 원이 한다고 하면은요. 평당 2,600만 원의 청약이 당첨이 되게 되면은 아마도 3,000만 원 이상으로 가지 않을까. 그래서 프리미엄은 대략 500에서 많으면 1,000만 원 정도까지 붙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과천에 사시는 분들이 30% 우선 공급을 하고요. 경기도권이 20% 공급을 하고 나머지 서울에 계신 분들이나 수도권에 있는 분들한테 50%를 공급을 하거든요. 그래서 1순위 청약 자격이 되시는 분들은 많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지금 또 눈여겨봐야 하는 청약 단지들 좀 짚어주셨습니다. 지금 청약 계획하고 계시는 분들은요, 이 단지들도 좀 먼저 살펴보시고 계획도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과천 쪽으로 좀 의견 모아주셨어요. 자, 다음도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이제 신축 아파트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 하는데요. 신축 아파트는 이제 아무래도 새 아파트이다 보니까 실거주를 지금 목적으로 바라보시는 분들은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축 아파트 투자 또 어떻게 해야 될지 또 궁금하시는 분들 좀 많이 있는데요.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또 정보 좀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신축 아파트 특징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원장님?
네, 아파트의 세 번째 단계입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청약시장을 두 번째인데 청약시장을 얘기했고 두 번째는 이제 신축 아파트인데요. 신축 아파트는 사실상 투자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조금 어려운 측면이 있습니다. 일단 신축 아파트는요, 실수요자들이 들어가는 시장이고요. 전세가율이 말씀드린 것처럼 상당히 낮아요. 그러니까 갭 투자로 들어가기는 어려운 시장이죠. 그리고 인프라가 아직까지 완성이 되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그런 특징이 있고, 인근에 신규 아파트 분양가의 시너지는 받는다는 또 특징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9억 원에 분양을 했다면 현재 시세는 입주할 때 현재,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입니다. 프리미엄이 붙어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15억이다라고 쳤을 때, 그러니까 9억에서 15억까지 올랐으니까는 실제로 분양권 프리미엄 6억이 붙은 것이죠. 그러면은 매매가는 15억인데 전세가는 시작가가 6억으로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은 여기 갭 차이가 거의 9억 원이 나거든요. 그러면 9억 원을 가지고 갭 투자를 들어가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신축 아파트는 투자의 대상으로 보기에는 상당히 좀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또 여러분들께서 전해드렸습니다. 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번에는 이제 세 번째 단계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고 저 역시도 좀 궁금했었던 내용인데요. 갭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원장님, 갭 투자란 무엇인지 한번 정의부터 한번 내려주실까요? 네, 갭 투자라고 하는 것은 사실 이제 매매가에서 전세가를 뺀 나머지 금액으로 이제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투자 형태입니다. 여기 보시면 전세 가격이 이런 패턴을 가지고, 사이클을 가지고 올라가게 되면 여기에 따라서 같은 갭의 간극을 가지고 매매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됩니다. 그래서 갭은 매매가 대비 전세가가 대략 7, 80% 정도 선에 들어왔을 때 갭 투자가 유효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10년이 넘은 아파트, 한 15년, 20년 된 아파트는요, 인프라가 거의 완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전세 가격이 매매 가격을 끌어올리는 그러한 패턴을 가지고 있고요. 임대차 수요가 상당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전세 가격이 올라가야 매매 가격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메커니즘 이기 때문에 그러는데요. 임대차의 수요나 전세 가격은요, 그 주변에 얼마만큼 전세가 많으냐, 얼마만큼 전세가 모자르느냐에 따라 전세 가격이 움직이게 되겠죠. 이것은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런 것들로 인해서 멸실이 되는 양과 전세 가격의 상승이 비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입주를 하게 되었을 때는 또 전세 가격이 상당히 내려가게 되는, 조정을 받게 되는 그런 현상이 갭 투자 시장에서는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요, 갭 투자는요, 단기 투자를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한번 나갈 때, 멸실이 돼서 나갈 때는 전세가 모자르니까 전세 가격이 올라가고 매매 가격이 올라가지만, 그 물량들이 3년 반 뒤에 돌아올 때에는요, 더 많은 물량으로 전세 물량이 돌아오기 때문에 전세 가격이 안정이 되고 매매 가격도 좀 끌어내려갈 확률이 분명히 있죠. 그렇기 때문에 단기 투자를 해야 됩니다. 사이클에 따라서 전세 가격이 올라가기 전에 들어갔다가 매매 가격이 오르면 빠져야 되는 그러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가격 상승에 대한 5 요인이라고 하는 건 이게 있는데, 이 부분은 다음 그냥 바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 자, 투자 목적에 따른 방향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 있어요. 이것을 갑자기 왜 말씀을 드리냐면, 제가 많은 분들하고 상담을 해보면은요, 상담을 하시는 분들이 좀 방향을 좀 못 잡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요, 아파트 가격을 움직이는 요인이라고도 표현을 하고, 내 목적이 투자의 목적인지 실수요가 목적인지에 따라서 방향성을 좀 다르게 둘 필요가 있습니다. 요인을 보면 사회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것인데, 이게 뭐냐면은요, 금리, 환율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책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금융, 여신, 대출 규제, 수요 규제, 공급 규제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경제적인 요인이라고 하는 건 가격을 얘기하는 겁니다. 매매 가격, 전세 가격, 전세가율 이런 돈에 관련된 부분들을 경제적 요인이라 하고, 입지적 요인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어느 단지가 학군이 좋고 숲세권이 지고 교통이 편리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입지적 요인입니다. 그리고 입지적 요인 안쪽에 들어가면 각 아파트의 단지들이 있죠. 그 아파트 단지의 특징이 바로 단지적 요인입니다. 몇 세대냐, 몇 층짜리냐, 몇 년
관련된 아파트냐, 브랜드가 뭐냐, 이런 것들이 아파트 가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첫 번째, 이제 마지막으로 물리적 요인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아파트에 들어가서 집을 살 때는 뭘 보냐면은요, 뭐 천정에 물이 샜는지 안 샜는지, 물이 잘 나오는지, 싱크대도 한번 열어보고 이렇게 하죠.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이 아파트가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금리 환율부터 저 밑에 있는 싱크대까지 이렇게 많은 것들을 우리가 봐야 되는데 이걸 전체 다 봐야 되느냐? 그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실제로 들어가지 않고 그냥 투자를 한다. 실제 투자를 하겠다라고 하면은요, 방향을 이렇게 잡아야 됩니다. 외부적인 환경, 정책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무엇 때문에 떨어지지 않을까, 오르지 않을까, 그 다음에 어떠한 가격인가, 얼마인가, 이렇게 방향성을 따져봐야 되고, 실제 내가 입주를 해야 되겠다. 어떠한 이유로든 입주의 필요성이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은 바로 물리적이고 단지적 요인, 여기서부터 좀 살펴봐야 되겠죠. 그리고 요 두 개가 만나는 교집합 지점이 있는데요. 입지와 경제적인 요인은 어떠한 경우라도 두 개를 다 보셔야 되겠죠. 이것이 뭐냐면 투자 목적에 따른 방향성인데요. 실입주일 때는 물리적 요인부터, 그리고 투자일 때는 사회적 요인부터 이렇게 살펴보는 그러한 기준도 여러분들에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갭 투자의 특징을 좀 짚어주시면서 갭 투자란 무엇인지 또 알려주셨고요. 특히나 이제 갭 투자를 통해서 실제로 거주하면서 갭 투자 목적을 좀 보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좀 많이 있는데 그 방향성 잘 확인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제 갭 투자에 있어서도 타이밍을 좀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가져하시는 분들 좀 있으실 텐데 타이밍에 따라서 갭 투자의 성공률도 좀 달라지거든요. 원장님, 타이밍은 언제 어떻게 잡으면 더 좋을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갭 투자 같은 경우에는요, 들어갈 때와 나올 때를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거든요. 예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유사수급 지역 내에 A 지역, B 지역, C 지역, D 지역이 있다라고 하면은요, 2018년도, 그러니까 요게 입주고 요게 멸실이거든요. 2018년도에 입주량이 50 정도에 와 있고, 그 다음에 멸실량이 70 정도에 와 있다. 그러니까 여기 같은 경우는 멸실이 많기 때문에 아파트가 모자라겠죠. 모자라게 되면은 전세 가격이 이제 올라가기 시작을 하겠죠. 그리고 그 다음 연도에도 봤더니 멸실량이 더 많고 입주량이 적더라. 그러면 사실상 이때는 전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패턴을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정체가 되기 시작을 하죠. 왜냐하면 2020년도에 입주량이 많아지고 멸실량이 적어지게 됐을 경우,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중에 가서요, 입주량이 상당히 많아지고 멸실량이 상대적으로 줄어들게 되었을 때 이때는 전세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전세 물량이, 전세 가격이 이렇게 올라가게 될 때 이때 여러분들은 매수를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전세 물량이 많이 들어올 때 그때는 이제는 매도를 하셔야 됩니다. 이것이 갭 투자에 있어서 타이밍의 중요성입니다. 네, 타이밍을 잘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타이밍을 잡으려면은 시장의 분위기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원장님, 요즘 시장, 이 시장에는 갭 투자를 할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는데요. 지금 시장에 대한 분석도 한번 좀 해주실까요? 네, 갭 투자를 과연 지금 들어가도 되느냐, 가격이 많이 올랐는데 유효하냐, 이런 것에 대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전세가율이요, 2017년도부터 보면 다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서울시라든가 서초구라든가 송파구라든가 강남구 전체가 지금 전세가율이 전부 다 떨어지고 있습니다. 전세가율이 떨어지게 되면은요, 갭 투자를 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죠. 이런 거를 한번 여러분들한테 좀 팁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매매 가격이 오르면서 전세가가 많이 벌어진 상태에서 그 다음 내가 갭 투자를 들어갈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은 뭘 보시게 되면은요, 그간에 오르지 않은 지역들이 있어요. 그간에 오르지 않은 지역들은 사람들의 관심도가 좀 적었던 아파트들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좀 추천을 드리면은요, 금천구라든가 관악구라든가 구로구, 그리고 은평구, 중랑구, 그다음에 종로구, 이런 쪽들이요, 강남에 비해서 매매 가격이 많이 오르지 않아서 아직도 갭 투자가 유효한 그런 아파트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강의 시간에, 지금 방송이기 때문에 다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요. 강의 시간에 오시게 되면 이 구 안에서도 어떤 아파트들이 갭 투자 유효한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또 설명을 드릴 수 있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 갭 투자에 대해서 저희가 알아보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요. 갭 투자에 대한 정리를 좀 다시 한번 또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정리 한번 간략하게 좀 부탁드릴게요. 예, 첫 번째는 지역을 선별하라입니다. 그래서 매매가 상승률이 평균치 이하인 곳, 여기를 좀 선점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경과년수가 10년에서 20년 이하여야 되고 전세가율이 75% 이상을 유지하고 있는 아파트가 갭 투자에 유효하고요. 그리고 인근에 멸실 수요가 예상되는 지역을 선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1년 이내에 혹은 1년 반 이내에 입주량이 많아져서 전세가가 조정이 될 그러한 지역은 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리고 도심은 전세가율이요. 주상복합을 중심으로 높기 때문에 주상복합도 눈여겨보실 필요가 있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인터넷 시세와 현장의 시세는 상당히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반드시 현장에 가서 물건을 확인을 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많은 시간이 할애되지 못해서 오늘 이 정도까지 말씀을 드리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